시장에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신뢰, 경제 구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를 동시에 시험하는 지표입니다. 1990년대 후반, 헤지펀드들은 이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시작점은 태국이었습니다. 태국은 당시 바트화를 고정 환율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이었으나 내부 구조는 완전히 달랐죠. 90년대 중반 중국의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의 제조업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고 외화가 빠져나갔죠. 문제는 환율이었습니다. 고정 환율을 유지하려면 외환이 빠져나갈 때마다 정부가 달러를 시장에 던져줘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헤지펀드들에게 완벽한 공격 신호였죠. 외화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며 환율은 고정되어 있고 방어할 자원이 유한하다. 헤지펀드는 바트화를 공매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매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헤지펀드는 태국의 금융기관이나 단기 자금 시장 등에서 바트화를 빌립니다. 그리고 빌린 바트화를 곧바로 팔아 달러로 바꿉니다. 이러면 시장에는 바트화가 넘쳐 약세를 보이게 되고 달러 환율이 치솟습니다. 태국 정부는 환율을 고정했고 이는 곧 누구든 바트를 가져오면 정해진 비율로 달러와 바꿔주겠다 라는 약속을 한 거와 다름없기에 이 상황을 방치하는 건 국가 및 화폐 신뢰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즉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내고 바트를 사주는 수밖에 없죠. 바트 매도 물량을 정부가 떠안고 실제 달러로 구매한다면 환율은 유지됩니다. 만약 이 상황이 장기화되어 헤지펀드들이 빌린 바트화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헤지펀드들은 이자 금액과 기회비용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태국의 달러 보유고가 바닥나서 환율 유지를 실패하는 경우 바트화의 가치는 급락할 것이고 이 급락한 바트화를 헤지펀드들이 사들여 처음 빌린 돈을 갚으면 바트화의 가치 차이만큼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화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며 환율은 고정되어 있고 방어할 자원이 유한한 태국을 공격 타깃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 싸움에서 체력이 먼저 바닥난 쪽은 태국이었고 결국 태국은 고정 환율제를 포기했습니다. 환율과 더불어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태국이 무너진 후 헤지펀드는 다음 타깃으로 홍콩을 선택했습니다. 홍콩은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였고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었기에 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헤지펀드는 태국과 같은 방식으로 홍콩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단기 금리를 폭등시켰고 그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헤지펀드들은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 후퇴했습니다. 물론 홍콩의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큰 부담을 남겼지만 대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음 타깃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태국보다 훨씬 큰 경제 구조를 가졌지만 내부 구조는 위기에 극도로 취약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기 종금사가 급증했고 외화 차익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종금사들은 해외에서 단기로 달러를 빌려 장기로 기업에 빌려주는 구조가 확산되었는데 이는 평소 같으면 차환, 즉 만기가 오면 다시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해외 투자자와 은행은 리스크가 커졌으니 돈을 빌려주지 않아 차환이 불가능해지고 만기가 돌아와도 새로 빌릴 수 없는 상태가 되니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달러는 있는데 받을 달러는 몇 년 뒤에 돌아오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헤지펀드들은 환율이 흔들리면 해외 단기 부채부터 회수되며 이로 인해 차환이 막히면 금융기관이 무너지는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달러가 바닥나자 1997년 11월 한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합니다. 시간이 흘러 2003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미국 경제는 흔들리고 있었고 이라크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더해졌습니다.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았고 자금들은 엔화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헤지펀드들은 다음 목표를 일본으로 잡습니다. 헤지펀드는 이번에는 엔화의 강세에 베팅합니다. 수출 기업의 비중이 크고 디플레이션에 트라우마가 있던 일본은 엔화의 강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본의 재무성은 미국 국채를 일본은행에 팔고 받은 엔화로 달러를 사는 것을 반복합니다. 하루에 수조엔 단위 대규모의 엔화를 마치 대포처럼 시장에 투하하는 이 사건을 일은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이전에 공격을 받았던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준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일본의 엔화는 통화 주권과 시장 신뢰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신뢰를 등에 업고 디플레이션도 해결한다는 명분 하에 무지막지하게 엔화를 퍼부었습니다. 수많은 헤지펀드들이 도산했고, 일본은 매도했던 미국 국채를 다시 사서 국호로 반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왜 홍콩의 길도 일본의 길도 갈 수 없는 걸까요?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외환은 있었으나 버틸 체력이 없었고, 금리를 올리기엔 내부 부채가 너무 컸으며, 통화를 무기로 쓰기엔 통화의 신뢰와 제도적 방어막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홍콩은 제도로 방어하는 금융 허브였고, 일본은 통화 자체를 무기로 쓸 수 있는 국가였으며, 한국은 어느 쪽도 단독으로 선택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97년 IMF 경제 위기 때처럼 즉각 붕괴 가능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지가 없는 구조 자체는 과거와 동일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도 낙관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위치에 걸맞은 비용과 책임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